동란의 거울인 1934년 월간 매신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이모군란으로 인해 재입각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입니다. 구식 군대의 반란, 흥선대원군, 고종, 그리고 민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동란의 거울이 시작합니다. 즉각 임내하옵시라는 전교가 갭시오. 대궐에서의 이러한 금명을 받잡고 황황히 의대를 갖추는 국태공 흥선대원군 이하응. 때는 고종 13년 이모 6월 초아흘의 날, 봄내 여름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온 천하가 타는 듯이 말라붙었던 것이 오늘 아침까지도 비올 모양도 보이지 않던 날씨가 갑자기 흐리기 시작하여 하늘은 먹을 갈아놓은 듯하고 주먹 같은 비가 우더덕 우더덕 오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악수로 내려부으려고 비를 맞으면서 행차는 뜰 안에 착착 정비되었다. 이 행차를 굽어보며 오래간만에 몸에 걸치는 대원군의 정장을 갖추는 동안 태공은 감회무량하였다. 현복 3호 옥대 기린 흉배, 그새 4년간을 의장에 넣어둔 채 한 번도 입어볼 기회가 없던 그 의대, 다시는 입을 기회가 없으리라고 믿었던 이 정장, 왕의 금명으로서 다시 입궐할 기회를 얻어서 몸에 걸치는 동안 이미 사소한 감동에는 움직이지 않을 만치 늙은 그의 마음도 공연히 설렁거렸다. 자, 어서 가자. 이윽고 준비는 끝났다. 남여의 몸을 커다랗게 올려놓으며 행차를 재촉할 때에 늠름한 구종별배들에게 호위된 태공의 행차는 벽제소리 우렁차게 교동 운현궁을 나섰다. 이모군란, 이모 6월 초아흘의 날 폭발된 군인들의 변란, 그것은 처음엔 단순한 한 개의 군란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사정으로 보자면 아직껏 10여 년간을 조선의 위에 커다랗게 날개를 폈던 태공이 없어지고 왕의 친정이 시작된 지도 이미 8년. 명색은 비록 왕의 친정이라 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왕의 친정이 아니었다. 왕비 민씨 및 왕비의 친척 일당의 정치였다. 이렇게 민씨 일당의 정치가 시작된 지 8개년간 무섭게 뻗친 민씨 일당의 농락은 용서 없이 이 국민을 착취하였다. 조선 팔도 300주에서 들어오는 온갖 세납들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없이 민씨 일당의 사고로 들어가고, 민씨 일당의 사고로 들어가기 전에 일부분은 먼저 지방 장관들의 사복으로 들어가고, 이리하여 국고는 언제든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위에 대궐에서는 또 용이 많았다. 본시 미신이 많은 데다가 또한 유흥을 즐겨하는 왕비는 국고가 비었고 어떻고를 고려치 않고 불공이며 굿이며 연희로서 세월을 보냈다. 처음부터 이리 뜻기우고 저리 뜻기워서 국고로 들어오는 것이 적은 위에 대궐의 용이 또한 이렇게 크고 보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약간 남은 것이 겨우 국고로 들어오는데 대궐의 용이 또한 이렇게 많고 보니 대궐의 용까지는 겨우 어떻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밖의 것은 돌볼 수가 없었다. 백관의 녹봉도 벌써부터 못 주었다. 삼군에게 내어주는 소위 삼봉족도 수년째 못 주었다. 녹봉을 못 받는 관리, 녹봉을 못 받는 군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궐의 놀이는 더욱 대규모로 더욱 호화로워갔다. 그의 이모년 정월에 왕비는 죽동궁 민영익의 스승으로 있는 고동로를 시켜서 금강산 1만 2천 봉의 봉우리마다 돈 열량 쌀 한 섬 무명 한 필씩을 바치고 산천기도를 드렸다. 국가의 태평, 상감의 만수무강, 왕비와 세자의 장수, 이런 조목으로 산천기도를 드렸다 하나 그 실은 이것도 왕비의 유흥본능 발로의 일단인 뿐이었다. 이리하여 민심은 차차 동요되었다. 녹봉을 못 받는 관리, 녹봉을 못 받는 군졸, 그 반면에 호화로운 놀이에 긴 밤을 짧게 보내는 세도가들, 이만만 하여도 군심이 잠옷 동요될 것이오늘 군졸들에게 더욱 불쾌한 제도가 있었다. 외별기의 설치였다.
즉 신식 군대가 필요하다 하여 일본에서 육군 중위 굴본 예조를 초빙하여다가 하도감의 새 영을 이루고 명문자재 108명을 모아서 초록 군복을 입히고 신식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본시의 군졸들에게 불쾌하였다. 첫째는 그 외별기에 대하여 녹봉을 꼬박꼬박 내어주었다. 몇 해째 녹봉을 못하던 재래 군졸들에겐 이것이 매우 불쾌하였다. 둘째로는 아직껏 5영문, 훈련, 금이, 어영, 호위, 총룡이 있던 것이 그동안 2영문, 무의와 장어를 설치하고 다른 영문을 다 폐지한 것이었다. 이러다가는 지금의 군졸들도 가까운 장래에 모두 다 실직을 하고 외별기만 남을 것이다. 생활의 협의, 이것이 그들을 가슴 서늘케 하였다. 이러한 일로 극도로 가슴이 긴장되었던 군졸들에게 드디어 폭발될 만한 화승이 다려졌다. 이모 6월 초 8의 날, 각 영문에서는 군졸들에게 전령이 내렸다. 내일 낮전에 그새 밀린 녹봉 중에서 한 달치를 내어줄 터이니 선해청으로 오라. 기꺼운 소식이었다. 이튿날 밝기 전부터 선해청에는 군졸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까지 선해당상이던 김보연이 갈리고 민겸호가 지금의 선해당상이며 민겸호의 집 청지기가 고지기로 있는 때였다. 하지만 썩은 쌀이었다. 그 위에 모래가 절반이었다. 수년을 밀리고 밀린 녹봉, 그 위에 그거나마 나머지 절반은 썩은 쌀. 제기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사람 먹으라는 겐가? 실컷 있다가 준다는 게 이게야? 한마디 두마디 오가는 불평. 뭐야? 저희 놈들은 이런 걸 먹고 사나? 불평에서 전환된 반항. 이리하여 불길은 일어났다. 고지기는 민겸호의 사인, 군졸 따위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인물이었다. 받기 싫은 놈들은 모두 다 그만둬! 불평한 군졸들에게 한마디의 호령을 하였다. 격노한 군졸들에게 이 고지기는 첫 희생이 되었다. 선해당상 민겸호, 민족의 거두요 왕비의 총신 민겸호. 무지한 군졸들에게 자기의 청지기가 참사를 당하였다는 급보를 받은 민겸호는 격노하였다. 그리고 포청에 명하여 주동자를 잡아서 물골하라 하였다. 처음엔 단지 군졸들이 민겸호의 집 청지기를 죽인 한 작은 사건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겸호의 이 처치에 사태는 중대화하였다. 이미 죄를 지은 몸, 포청에 잡히면 물고를 당할 몸, 이럴진데 오히려 이 편에서 먼저 손써서 간당들을 제하여 버리자. 우리가 살기 위하여 민족들을 잔멸시키자. 이리하여 처음에는 단지 한낱 폭동의 싹을 내인 이 사건이 돌연히 변하여 정치화하게 되었다. 폭발된 분노, 격동된 군심, 아직껏 받은 학대와 멸시를 깊이 마음속에 아로새겨 두었던 오용 군졸들은 순식간에 모두 합심이 되었다. 부숴버려라. 이미 저지른 일. 이제 일로 반항과 투쟁으로 매진할 밖에는 도리가 없다. 차차차차 수와 세력이 많아진 군졸들은 무고로 달려가서 창고를 깨트리고 각각 무기들을 꺼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어느덧 모여든 수백 명의 군졸, 그 위에 일 없는 시민들까지 합류를 하여 수천 명의 이 난민은 파괴 행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전 선해당상 김보연을 잡아 죽이자고 그리로들 몰려갔으나 김보연은 마침 이꼴하여 제 집에 있지 않았으므로 집과 가장집물만 모두 부수고 그 다음에 민겸호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겸호 역시 대궐에 들어가 있어서 그 집만 부수고 거기서 갈라진 일대는 금옥으로 가서 옥을 부수고 죄수들을 놓아주었다. 장안은 뒤끌었다. 무기를 가진 난민들이 동서남북으로 횡행을 하며 아직것의 세도가의 집들을 다닥치는 대로 부쉈다. 봄내 여름내 가물어서 타는 듯한 날씨가 이날 저녁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원을 씻는 비라 하여 난민들의 의기는 더욱 높았다. 민가들을 죽여라! 대원군을 모셔가자! 함성 동란의 군중에게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 소리.
대궐에서는 지급히 어전의 중신회의를 열고 이 동란 진압책을 강구하여 보았다. 해결책은 단 한 가지. 이 국난의 때에 임하여 격노한 군심을 진정시키고 동요된 민심을 풀만한 유일의 인물로서 그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다. 군심에 향한 바, 민심에 움직이는 바, 이 난국에 처하여 능히 이를 타개하고 진압하고 선도하고 지배할 능력과 수완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흥선대원군 한 사람이다. 한때는 이를 꺼리어서 온갖 간악한 수단을 다 써서 대권에서 멀리하였던 인물, 그 뒤 한때는 자기네의 유흥에 취하여 그 존재조차 잊어버렸던 인물, 그러나 국가 단안한 이때에 임하여 난국 타개의 유일의 인물로서 이 노인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왕사는 급히 운현궁의 한거에 있는 태공에게로 달려갔다. 즉각 임내하옵시라는 전교가 갭시오. 왕명, 이 왕명에 대하여 태공은 늙은 머리를 숙여서 임내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황왕이 의대를 갖추고 비를 무릅쓰고 대궐로 향한 것이었다. 사친되는 국태공 흥선군 이하응. 일찍이 한때는 왕족 중에 기리나로서 중망을 한몸에 지니고 있던 흥선. 그 뒤 한때는 스스로 그 신분을 모호히 하기 위하여 시정의 불황배들과 어깨를 겨루고 허튼 바탕에 출입하던 영락된 공자 흥선. 이리하여 수십 년간을 그 신분을 모호히 하다가 선대왕 철종 승하 때에 취한 놀라운 기략, 한번 그가 움직일 때에는 궁신의 어른인 조대비가 이 영락된 공자 흥선의 신복이 되었으며 두 번 움직일 때에는 시정의 한 무례한이었던 흥선의 둘째 아들 영복은 일약 삼천리 강토의 임금의 자리에 올랐고 세 번 움직일 때에는 이 불황자는 왕의 위에 섭정궁이 되었다. 이리하여 어젯날에 시정의 한낱 무례한에 지나지 못하던 흥선의 위에 씌어진 명목은 가로대 섭정국태공 흥선대원군 저하. 천하가 이때 그의 앞에 허리를 굽혔다. 해와 달조차 그의 앞에는 빛을 겸양하는 듯하였다. 놀라운 기략과 놀라운 패기와 놀라운 과단성으로서 거친 강토와 피폐한 백성을 다스려 나가던 대원군 저하. 가로대 서원철폐, 가로대 국력양성, 가로대 쇠국양이, 가로대 풍속계량, 가로대 세제확립, 가로대 무엇, 가로대 무엇. 놀라운 그의 손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는 조선. 이러한 가운데서 단 한 가지 그의 오산이 있었다. 자기의 며느님 왕비 민씨의 임무를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것. 이것이 그의 건설적 위협을 파괴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한 유일의 원인이었다. 처음엔 아직 철을 모르기 때문에 얌전코 정숙한 왕비로서 그의 인생 노정을 출발하였지만 차차 철이 들면서도 왕비는 그뿐에 만족치를 못하였다. 당신의 시아버님인 대원군이 지금 잡고 있는 놀라운 세력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보고 싶었다. 당신의 손으로 그 세력을 잡기 위해선 당면의 적대자인 대원군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리하여 암중공작 수년간 태공은 나라를 주무르기에 바빠서 안을 돌아보지 못하는 틈에 왕비는 어느덧 자기 일당의 세력을 비밀리에 세워놓았다. 사당의 세력을 세워놓은 뒤에는 승리는 물론 왕비의 것이었다. 이 편은 국왕을 배경으로 삼은 왕비인 반면에 상대자는 국왕의 한낱 사친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 편은 궁중에 뿌리를 박은 반면에 상대자에겐 뿌리가 없었다. 승부는 분명하였다. 승리는 왕비의 것이었다. 이리하여 미끄러진 태공, 커다란 포부로서 시작한 커다란 공사를 건설 도중에 꺾인 태공 이하응은 울분과 분노의 날을 오늘은 운현봉궁에서 내일은 공덕리 산장에서 사군자나 희롱하며 가야금이나 장난하며 불쾌하고 한가한 날을 보내기 7, 8년. 자기가 그새 세웠던 모든 건설공사가 민씨당의 손으로 하나씩 꺾여 나갈 때에 태공은 이를 갈았다. 치를 떨었다. 그러나 나라이라는 명목을 배경 삼고 행하는 노릇이라
인제는 날개 잘리고 손톱 깎인 태공으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학정, 악정, 비정, 이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은 일찍이 태공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지를 빚어주고자 온갖 애를 다 쓰던 그 백성이 아닌가. 학정, 악정, 비정, 이 아래서 나날이 거칠어 가는 이 강토는 일찍이 태공 자기가 어떻게 하여서든 부강하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려고 있는 수단을 다 쓰던 그 강토가 아닌가. 왕명을 받고 나면을 날려서 대궐로 가는 동안 태공은 보았다. 손에 무기를 잡은 무리들이 좌왕우왕하는 것을, 그리고 저마다 소리를 높여서 민씨들을 잡멸하라고 납함하는 것을. 그것은 이 백성이 민씨들에게 가질 당연한 분노이며 당연한 반역이었다. 에이, 비켜라! 모두 앉거라! 우렁차게 울리는 벽제 소리에 그것이 국태공의 남여인 줄을 알고 경의를 표하는 난민들의 틈을 헤치며 태공의 남여는 금이영 앞을 휙 지나서 대궐에 이르렀다. 도나무는 왕명에 의지하여 임내하는 국태공 대원군 저하를 막기 위하여 넓게 열려 있었다. 도나문 밖에 남여를 내린 태공은 견여에 의지하여 일로 대조전으로 향하였다. 8년 만에 대궐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된 태공의 마음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이 뒤숭숭하였다. 대조전엔 영의정 흥인군 이채응, 태공의 형, 이채응 이하 몇몇 재상이 사색이 되어 시위하여 있고 왕의 용안에도 수심이 가득하였다. 8년 만에 부자의 대면이었다. 태공은 왕의 앞에 단정히 꿇어앉았다. 전하, 일찍이 자기의 놀라운 모술로서 이분을 용상의 주인으로 모실 때는 이분은 아직 12살의 소년이시었다. 그 뒤 왕비에게 밀려서 태공 자기가 대궐에서 떠날 때는 이분은 23살의 청년이시었다. 춘풍추 팔개성상, 태공 자기는 공동리 산장에서 운현궁으로, 운현궁에서 다시 산장으로 울분과 분노의 세월을 보낼 동안 일국의 주제자로서의 8패를 지내신 뒤에 이분은 지금 무르익을 장년이시다. 이 완숙하신 왕자인 아드님 앞에 꿇어앉은 태공. 가슴에 붙이는 1000만가지의 감회 때문에 늙은 눈가에는 어렴풋이 눈물까지 맺혔다. 전하, 어명에 의지하여 흥선대원군이 참내하왔습니다. 일찍이 아버님 되는 태공인 자기를 배반하시고 왕비에게로 가셨던 이분. 울분의 8개년을 보내면서도 혹은 아드님께서 부르시지나 않나 고대고대할 동안 아버님의 존재까지 잊으셨던 이분. 그러나 그동안 잠시도 태공은 이 아드님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자식에게 향하는 어버이의 마음은 비록 자기를 배반하신 아드님이나마 하루 한때도 태공의 염두에서 사라져본 적이 없었다. 8년 만에 우러러보는 아드님의 용안. 태공은 눈을 깜빡일 줄도 잊은 듯이 용안만 우러러보고 있었다. 전하, 아, 귀여운 내 자식아 하고 한번 등이라도 두들겨 드렸으면 얼마나 기쁘랴. 일찍이 아버님을 배반은 하셨지만 8년 만에 뵙는 아버님께 대하여 왕도 감회가 깊으신 모양이었다. 잠시를 아무 하교도 없이 눈을 생치내 위에 푹 계셨다. 난민들을 진압합시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국면을 태계합시오. 왕에게서 태공에게의 하명은 이것이었다. 기로의 힘이 자라는 끝이 일력해 해서 성념에 다시 믿지 않도록 하리이다. 아드님께 대하여 이렇게 주상한 뒤에 태공은 어전을 물러나왔다. 빈청을 지나다가 태공은 민겸어와 마주쳤다. 대감 오래간만이요. 그간 무양하시오. 명랑한 미소 아래서 던지는 태공의 인사. 이 뜨단한 인사에 낭패한 민겸어는 낭패하여 우물쭈물 무엇이라 대답하고는 황급히 태공의 앞을 피하였다. 가련한 인생. 태공은 가벼이 탄식하였다.
그날의 동란은 꽤 넓게 자리 잡았다. 저녁 때쯤은 격앙한 군졸들은 세 대로 나뉘어서 한 대는 하도감으로 가서 외별기의 근거를 잔멸시키고 교관 일본 육군 중이 굴번 예조를 죽이고 또 한 대는 일본 공사관으로 달려가서 공사관원 몇 명을 박살하고 공사를 도망시키고 나머지의 일대는 대궐로 가서 민씨 일당을 소탕할 것과 대원군 섭정을 직소하였다. 이러한 난리통에서도 훈련대장 조용화의 집부는 이 액화에서 벗어났다. 난군들에게 파괴당한 민겸어의 집과 이웃하면서도 조용화는 부하 장졸들을 자기 사제로서 녹봉을 지급하여 오던 덕에 난민들의 손이 안 미칠 뿐 아니라 군졸들이 그의 집을 호위까지 하여 주었다. 밤에 대궐을 물러나와 운현궁으로 돌아와서 오늘 일어난 동란의 경과의 보고를 들을 때에 태공은 인에 대한 과한 것을 절실히 느꼈다. 선인의 선과가 있을진데 악인의 악과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억수로 쏟아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태공은 자리에 들 생각도 않고 선우책 강구에 노심하였다. 왕비, 민겸호, 김보연, 이최응, 그 밖에 누구 흥분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재물이 필요하다. 악인에 대한 악과로다. 누구를 원망하려면 낮에 그렇게 무서운 소란이 있었던 듯 싶지도 않게 비에 젖은 장안은 고스란히 잠들었다. 대감, 군졸 몇 명이 대감께 뵙겠다고 국문 밖에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아직 밝기도 전이었다. 이제 다시 사기의 거대한 소나기 속으로 들어오려는 정권에 대하여 노인답지 않은 흥분과 긴장 때문에 태공은 한잠도 못 잤다. 민씨의 악정 때문에 일단 쓰러졌던 기둥을 다시 바로잡을 영광의 날. 군졸들이 예. 담배를 담아들고 군졸들을 만나러 피곤한 몸을 일으켰다. 대감의 만일을 염려하여 뒤따라오는 청지기와 그 밖 궁인들을 도로 들여보내고 태공은 몸소 국문 밖에 나섰다. 군졸 100여 명이 문 밖에 태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대감. 경애의 눈자위. 태공은 자기의 몸에 모이는 이 수백의 경애하는 눈자위를 향하여 고요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고스란히 밝는 날, 동란의 제2일이었다. 밤 때문에 중지되었던 동란은 날이 밝자 다시 계속되었다. 이날 동란의 첫 제물로서 영의정 홍인근, 이채응, 태공의 친형, 이채응이 참사를 당했다. 탐욕이 너무 심하여 비리의 취재를 많이 한 때문이었다. 각 곳으로 헤쳐놓은 궁인들에게서 각각으로 들어오는 동란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동안 뜻밖의 보고가 태공을 경악케 하였다. 난민들이 대궐을 침범했습니다. 뭐시야, 대궐을 침범? 언제든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던 남여에 태공은 순시를 유예치 않고 몸을 실었다. 도나문으로 인정문으로 남여를 내릴 시간도 바빠서 남여채 대궐 안으로 들여달린 태공은 대조전 앞 난민들의 복판 가운데로 뛰쳐들었다. 거기서 그냥 닿는 남여에서 뛰쳐내린 태공. 이게 무슨 짓이냐? 난민들의 어지러운 소리 위로 울려나가는 우렁찬 태공의 호통. 난민들은 이 우렁찬 호령에 모두 이쪽으로 돌아섰다. 그 위를 두 번째 호령이 내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수백의 난민들이 잠시는 이 위험에 쥐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대궐을 침범한 죄는? 세 번째 호령이 내릴 때야 군중 가운데서 처음으로 입을 여는 사람이 있었다. 중공을 찾습니다. 민겸을 잡아내려고 그럽니다. 중전마마며 민판서는 왜 찾느냐? 원수를 갚겠습니다. 원수? 아,
이 난민이 대궐을 침범한 것은 결코 반역의 뜻으로 나온 바가 아니었다. 단지 당면의 원수들이 대궐의 품에 숨어 있는지라 그 원수를 잡아내고자 대궐을 침범한 것이었다. 난 모른다. 좌우간 성념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될 테니 물러들 가거라. 대역이 아닌 것을 알고 비로소 안심의 숨을 내어쉬고 태공은 난민들의 틈을 헤치면서 대조전으로 올라갔다. 서인이 감히 보지도 못할 대조전 안까지도 난군들의 진흙 발자리가 어지러이 났다. 난민은 드디어 목적하였던 바 김보연과 민겸호를 발견하여 대조전 뜰 앞에 끌어다가 박살을 하였다. 이제 대궐 안에서 찾아내야 할 사람은 왕비뿐. 중궁을! 대궐 강모퉁이에서 울리는 이 난민들의 포함성은 처참하였다. 난군들이 이렇듯 찾는 왕비는 벌써 대궐을 벗어난 뒤였다. 마침 편복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왕비는 궁녀 행세를 하고 중궁을 찾는 난군들의 포함성을 비웃으면서 포수 김중현과 무예별감 홍제이의 조력을 받아서 담복문으로 빠져나와 화계동 윤태준의 집으로 몸을 감춘 것이었다. 난군들이 한번 다녀간 뒤에 송장 2개, 김보연, 민겸호, 송장 2개만 쓸쓸히 비를 맞고 있는 뜰을 잠시 내려다보고 있다가 태공은 내시를 불렀다. 그리고 그 내시에게 명하여 꾸역꾸역 숨어있는 대신들을 불러내었다. 왕비 한 사람이 몸을 피한 밖에는 난민들이 당면의적으로 생각하던 다른 재상들은 다 참사를 당하였다. 이만하였으면 인제 진무하면 진무도 넉넉히 되리라고 믿었으므로. 그리고 정원에 명하여 국상을 반복해 하였다. 중전은 난군 중에 화를 보셨고 그 옥체까지 잃었으므로 의관장을 한다 하는 것이었다. 승지 조병호며 김학진 등은 거짓 국상은 반포할 수 없다고 강경히 반대하였으나 이때 국태공의 명령은 뉘라서 어길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왕비는 일단 숨었던 화계동에서 충주 장호원 민흥식의 집으로 피신의 길을 재는 동안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국상을 반포하였다. 8년간을 울분한 생활을 계속하던 국태공 흥선대원군은 다시 섭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국상을 반포하여 난군을 진무한 뒤에 피곤한 몸을 남여에 싣고 도로 운영궁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기다란 한숨. 그것은 단순한 안심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다시 지어야 할 이 국민에게 대한 크나큰 의무감에서 한숨도 다분히 섞여 있었다.